그래서 말이다. 정임아, 이 강남 상가 건물은 우리 강진이 앞으로 미리 넘겨주기로 했다.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라고는 하지만 살얼음판 같던 거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곁에는 이 집안의 일을 봐주는 법무법인에서 보냈다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를 미리 정리하려는 목적이었겠죠. 그분의 목소리가 얼음 송곳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넌 이제 곧 더 이상 가족이 아닐 사람인데 남의 재산을 넘보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도 않고 고급스러운 찻잔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니? 그저 우리 강진이 밥하고 아이 키운 것 말고는.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의 맏며느리로, 저 사람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밥하고 아이 키운 것 말고는. 그 말이 제 40년 세월을, 제 인생 전부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 같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전에는 은행에서 숫자 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칭찬받던 곱고 하얗던 손. 평생 찬물 마를 날 없이 시어머니 수발 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명절 음식. 수백 인분을 치러내며 닳고 다른 손. 마디마디 굵어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발라진 제 손이 부끄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써 떨림을 감추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맞은편 안락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남편 이강진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당신이라도 한마디 해줘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집안을 위해 내가 뭘 포기했는지 당신은 알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간절한 시선을 애써 피했습니다. 그저 딴청을 부리며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이윽고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시잖소.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가만히 듣기나 해. 다 당신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야. 차가운 외면. 아니요. 그건 단순한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완벽하게 한편이 되어 저를 공격하는 동조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돌이켜보면 단 한순간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죠. 40년 전 화려한 결혼식 날 이 집 대문을 넘던 그 순간부터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저 혼자만 이 집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입에서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하실 말씀 더 있으시고요. 그럼 이제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겠어요? 제 말에 늘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늘 네 하고 불만 하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제가 감히 내 얘기를 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두 사람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세금 문제까지 피해가며 이 재산을 넘기려고 법무법인 서류까지 준비하는 동안 저 역시 제 40년의 피눈물을 증명할 진짜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나정임입니다. 올해 68이죠. 사람들은 저더러 남편 잘 만나서 평생 호강하고 산 줄 압니다. 하긴 겉으로 보기엔 그랬죠. 강남 한복판의 이 큰 2층 집 맏며느리. 겉만 번지르르한 사장 노릇을 하는 남편. 깐깐해도 기품 있다는 시어머니.
하지만 그 화려한 비단 이불 속이 얼마나 차갑고 썩어 문드러졌는지는 그 이불을 덮고 40년을 뜬 눈으로 지샌 저만 알았습니다. 제 나이 28. 그때 기준으론 한참 늦은 나이에 남편 이강진을 만났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은행에서 꽤 촉망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지 않는 꼼꼼함으로 늘 칭찬받았죠. 중매로 만난 남편은 키가 훤칠하고 말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저는 그게 다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저를 보시곤 은행 다닌 경력은 흠이지만 인상이 순해서 좋다고 하셨죠. 그 순하다는 말이 사실은 평생 내 말에 복종하며 돈 계산이나 하고 살아라는 뜻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제 인생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나정임이 아니라 이강진의 아내이자 김 여사의 며느리로만 존재했습니다. 이 집은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겉만 번지르르 했지 실제로는 어머니의 뜻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사업체 인감도장과 통장은 모두 시어머니 금고에 있었죠. 집안의 모든 경제권, 재산, 그걸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사회활동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서 저는 그 좋아하던 은행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남편은 허울 좋은 사장이었습니다. 사업이랍시고 벌인 일들은 번번이 빚만 남겼고 그 뒤처리는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정임아, 어머니 아시면 나 죽어.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응, 당신 친정 오라버니한테 말씀 좀 드려봐. 남편은 늘 그렇게 제 등 뒤에 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늘 감싸셨습니다.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그럴 수도 있지. 집안 체면이 있는데 아들 기 죽이면 안 된다. 그놈의 체면과 아들 자존심 때문에 저는 제 친정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 결혼 예단비였고 그 다음엔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제 몫의 유산이었고 나중엔 차마 면목이 안 서서 친정 오라버니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가 준 생활비로 살림을 꽃처럼 피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역시 내 며느리야. 저렇게 알뜰하니. 우리 정임이 딴 건 몰라도 저런 건 내 마음에 쏙 들어. 시어머니는 가끔 제게 혀를 차곤 했습니다. 쯧쯧. 정임아, 너는 참 실속이 없더라. 은행 다녔다는 애가 돈 불릴 생각은 안 하고 그거 아껴 쓴다고 뭐가 달라지니? 가계부를 들여다보거나 통장 관리를 하는 건 여자들 몫에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셨기에 제 장부에는 관심도 없으셨죠.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리를 해둬야 마음이 편해서요, 어머니. 은행 다니던 버릇이라서요.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버릇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그날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부엌구석 작은 살림 책상에 앉아서요. 모두가 잠든 밤 2시. 저는 그 작은 책상에 앉아 희미한 불빛 아래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간 돈, 오늘 들어온 돈,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콩나물 값 옆에 남편의 빚을 갚아준 친정 오라버니의 이름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보약값 옆에 내 예물반지 판 돈이 적혔습니다. 그들은 제가 뭘 적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게 산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하찮은 일이라고 했죠.
저는 평생 불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누구도 제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기록하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부들을 습기 먹지 말라고 튼튼한 비닐에 싸고 또 싼 다음 부엌 창고 맨 구석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낡은 쌀통 안에 차곡차곡 숨겨두었습니다. 늘 닫혀 있고 누구도 그 안을 뒤지지 않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들이 실속 없는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제 손에서 그들의 위선을 증명할 가장 무서운 첫 번째 단서가 40년간 쌓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요일 오후의 그 거실. 제 말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던 공기가 시어머니의 코웃음 소리에 깨졌습니다.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 40년 동안 불만 쌓인 거라도 쏟아내시겠다. 남편 이강진도 안경을 고쳤으며 거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기분 좋은 날이야. 다 우리 잘 되자고 하시는 일인데 초치지 말고 들어가 있어. 응. 저는 그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저렇게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제 존재를 지워버렸죠. 저는 제 앞에 놓인 가방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얀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초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정리하려는 거예요. 저는 그 서류들을 시어머니와 남편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들이 조금 전 의기양양하게 내밀었던 증여 계약서, 바로 위에다 말입니다. 이혼하자는 서류예요. 그리고 이건 법원에 내는 문서고요. 제가 이 집안에 기여한 몫을 돌려달라고요.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남편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내어 비웃었습니다. 이혼, 이 나이에 이혼, 하하, 기여한 몫, 당신 진짜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남편은 눈물까지 닦아내는 신용을 하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만. 여보, 나정임 씨. 당신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통장 하나 없는 거 몰라? 이 집도 저 상가도 다 어머니 거고 이제 내 건데. 당신이 뭘 달라고 해? 공 한 쪽도 못 가지고 나가.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적의 분별을 잃었나? 예, 정임아. 내가 우리 집안 덕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산 거야. 분수도 모르고 어딜 감히 재산을 넘봐. 짐 싸서 조용히 나가면 노후는 생각해보겠다던 내 말 못 들었어. 저는 그들의 비웃음과 모욕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40년 동안 이 집에서 한 게 그저 강진 씨 밥하고 아이 키운 것밖에 없다고 하셨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창고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어디 가? 내 말 안 들려? 저는 낡은 쌀통을 열어 그 안에 40년간 차곡차곡 쌓아둔 색 바렌대학 노트 10권을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저는 그 묵직한 노트 뭉치를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증여 서류와 이혼 서류가 그 무게에 살짝 밀려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비웃음이 아닌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그건 또 뭐야? 별걸 다 모아놨네. 이사 갈 때 버릴 쓰레기들 아니야?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가계부예요. 제 대답에 남편은 또다시 웃음을 터뜨려다 멈칫했습니다. 가계부, 그걸로 뭐 어쩌라고.
콩나물값 1,000원 아낀 거 적어둔 걸로 제 몫을 달라고. 이 여자야, 법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 그 콩나물 값이 아니에요. 저는 맨 위에 있던 가장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1983년 5월. 1983년 5월 10일. 강진 씨 첫 번째 사업. 동대문 옷가게 개업. 미천 5천만 원. 저는 고개를 들어 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때 강진 씨가 중마고우한테 빌린 돈이라고 하셨죠. 저는 가계부에 적힌 출처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출처 나정임 친정어머니. 여기 그날 친정에서 받은 돈을 은행에서 바로 뽑아 강진 씨에게 건넨 전표, 사본도 붙어 있네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87년 9월. 강진 씨 두 번째 사업. 주류 도매업. 부도. 빚 1억 원. 이번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때 이 집 담보로 잡히기 직전에 막은 돈. 당신이 평생 모은 비자금으로 막았다고 저한테 큰 소리 치셨죠. 출처 나정임 혼수 예물 일체 처분 금액. 여기 종로 금은방 매도 영수증 있네요. 그리고 친정 오라버니 지원금 8천만 원. 여기 그날 오라버니가 돈 붙여준 통장 내역도 있어요. 저는 한 장 40년의 세월을 넘겼습니다. 어머님 칠순 잔치 비용. 남편이 접대비로 날린 돈. 심지어 이 집 하인들 월급이 밀렸을 때 제가 메꿔 넣은 돈까지. 그 모든 돈의 출처는 나정임 친정이었고, 저는 은행원 벌은 못 버리고 그 모든 증거 고리들을 이 장부에 다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머니가 저한테 매달 주신 생활비 통장 사본이에요. 저는 별도로 관리한 통장의 기록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가 이 돈으로 콩나물 사고 쌀 사서 아등바등 사는 줄 아셨죠? 실속 없이 산다고 혀를 차셨잖아요. 하지만 이 돈 저는 꼭 필요한 최소한만 쓰고 대부분을 따로 모아뒀어요. 언젠가 이 집을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대비였는지도 모르죠. 제가 이 집에 들인 돈에 비하면 푼돈이지만 이것도 어머니가 제게 주신 노고의 증거니까요.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비웃음은 사라지고 차가운 공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쓰레기라고 불렀던 이 가계부는 제가 이 집안의 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증명하는 법적 증거의 고리였던 겁니다. 제 말에 남편 이강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죠. 야, 나정임, 너 지금 허튼 소리 하지 마라. 40년 전 일을 내가 이따위 공책에 휘갈겨 쓴다고 그게 증거가 돼. 이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 남편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의 고함에 어깨를 움츠리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요. 당신 말대로 이 장부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장부에는 날짜, 금액, 그리고 그 돈이 오고 간 이유가 40년치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장부를 뒷받침할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제가 친정 오라버니에게 돈을 빌리며 쓴 편지들. 당신이 빚에 쫓길 때
제가 대신 내준 병원비 납부 영수증까지 다 모아뒀어요.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났는지 당신은 어머니께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당신 친구한테 빌렸다던 그 돈, 사실은 전부 제 친정에서 나온 돈이라는 걸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설 제 친정 오라버니 앞에서 똑똑히 말할 수 있냐고요. 제 말에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씩씩거렸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저와 가계부들을 번갈아 보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계산적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역시 저 사람은 남편보다 훨씬 영악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차린 거죠. 내가 40년간 쓴 돈, 그래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임아, 부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니니?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 내가 친정에서 돈을 좀 가져왔다고 해서 이 집 재산 전부가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야. 그건 그냥 내가 우리 식구한테 미리 준 돈이나 마찬가지지. 안 그러니? 미리 준 돈이라. 참 편리한 말이죠. 제 피눈물 섞인 돈을 그저 준 거로 퉁치시겠다니. 남편도 그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쓴 돈이지. 그걸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이 마지막 장부는 또 뭐야? 이건 또 무슨 돈인데? 내가 또 뭘 어쨌다고? 남편은 제가 마지막으로 펼친 10번째 노트를 삿대질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빚인가 하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 중에 제가 무엇을 집어낼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어머니, 제가 이 집에 들인 돈이 아니에요. 이건 강진 씨가 이 집에서 빼돌린 돈의 기록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숨겨둔 비자금이나 어쩌면 몰래 한 노름빚 같은 걸 떠올렸겠죠. 저는 천천히 그 장부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애쓰기획이라는 곳이 있네요. 2013년 4월부터 매달 말일 정확하게 300만 원씩. 10년이 넘었네요. 이건 무슨 사업 자금이죠, 강진 씨? 남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애쓰기획이라는 이름. 그 사람에겐 폭탄과도 같은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게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그건 회사 일이야. 내 사업체 돈이라고. 남편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회사 일. 그래요. 그 방패 뒤에 숨을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 정임아. 남편 사업일까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재산 분할이랑 상관없는 돈이야. 내가 선을 넘고 있어, 지금. 두 사람은 회사 일이라는 방어막 뒤에서 잠시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집안일에만 매달렸으니 바깥일 회사 일이라고 하면 제가 더는 파고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거짓된 안정이었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두 번째 단서가 사실은 그들의 숨통을 끊을 진짜 칼날이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그 마지막 장부를 덮었습니다. 선을 넘었는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시겠죠. 어머니, 남편은 자기가 회사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에 제가 물러섰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봤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이 집안 재산, 내 사업, 당신이 아는 건 고작 콩나물 값뿐이야. 당장 그 공책 쪼가리들 들고 이 집에서 나가. 변호사, 웃기지 마. 당신 같은 여자 말 들어줄 변호사 아무도 없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이토록 어리석고 오만한 남자와 제가 40년을 살았습니다. 강진 씨. 저는 덤덤하게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참 변한 게 없네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불리하면 목소리부터 높이고. 저는 다시 그 마지막 장부 10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노트 뒤에 꽂혀 있던 작은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그 사진들. 거기에는 남편 이강진이 웬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 작은 오피스텔룸 주택 현관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여자가 바로 S기획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강진 씨, 당신이 매달 300만 원씩 보낸 그 S기획은 유령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박선영. 그래서 S기획이었나 보죠. 참 유치하기도 하지. 그리고 그 돈, 회사 돈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당신 용돈 쓰라고 따로 챙겨주시던 그 비자금 통장에서 나갔잖아요. 맞죠? 나 뒷조사했어.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뒷조사요? 아니요. 이건 기록이에요. 저는 마지막 장부를 펼쳐 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날짜. 그 여자와 백화점에서 쇼핑한 카드 내역. 심지어 그 여자 오피스텔룸 주택 관리비, 이체 내역까지. 당신은 몰랐겠지만 난 이 집안의 모든 돈 흐름을 40년간 관리했어요. 은행원 출신이라 이런 건 꼼꼼하거든요. 당신 주머니에서 나가는 푼돈까지도요. 이것이 제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제 가계부는 단순한 지출 증빙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담은 범죄 증거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파악된 것이죠. 하지만 진짜 마지막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가 되어버린 듯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찻잔만 붙들고 있었죠. 어머니는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무슨 소리냐. 난 모르는 일이다. 저 망할 놈이.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정말 모르셨어요? 저는 가계부에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5년 전 2018년 7월 2일. 어머니 칠순 잔치 바로 다음 날.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뜬 눈으로 새우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저더러 마음이 텅 비어 부서진 것 같다고, 심각한 우울증이 의심된다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대로 내가 병들어 죽거나 사라져도 이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겠구나. 그저 밥하고 애 키우던 사람으로 잊히겠구나.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린 거죠. 어머니, 아드님이, 제 남편이 밖에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제발 말려달라고. 시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그날의 모욕을, 그날의 절망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시면서 그러셨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아들 하나 못 낳고 딸만 낳아서 그런 걸 누굴 탓해. 집안 망신시킬 일 있니? 강진이 기 죽으면 사업에 문제 생기니까 내가 조용히 덮어라. 대신 저는 다음 말을 잇기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대신 저 강남 상가 건물. 그거 원래 강진이 주려던 거. 내 앞으로 해주마. 그러니 너는 입 닫고 지금처럼만 살아. 남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에 놀란 거겠죠. 그런데 어머니, 오늘 그 약속 깨셨잖아요. 저한테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한 게 뭐가 있냐고 물으셨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혼하자는 문서가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남편 이강진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인 동시에 저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가계부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40년간 제가 이 집안 재산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입증하는 재산 분할 청구이고, 저는 마지막 10번째 장부와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당신을 상대로 한 불륜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저를 속인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문서예요. 5년 전 그날 병원에서 돌아와 저는 결심했습니다. 밥하고 애 키우던 사람으로 잊히지 않겠다고. 내 인생을 되찾겠다고. 그때부터 제 가계부는 생활기록부에서 그들의 위선을 무너뜨릴 증거 목록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어머니, 저는 얼어붙은 두 사람을 뒤로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40년간 한 일이요. 바로 오늘 두 분의 위선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저를 억누르던 그 집안의 공기가 제 등 뒤에서 바싹 마른 숯처럼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복도 구석에서 제 딸 수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서서 듣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딸아이는 저를 보자 엄마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입술만 파들거렸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다가가 젖은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가자, 수아야. 엄마, 이제 저녁밥 차릴 기운 없다. 우리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자. 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손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운 딸의 손을 잡고 저는 40년 만에 그 집의 대문을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책 쪼가리라고 무시했던 제 10권의 가계부는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그 가계부들을 사건의 연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40년간 제 친정에서 흘러들어온 돈의 흐름을 증명할 은행 전표 사본들, 제 예물을 팔았던 영수증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친정 오라버니의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가계부는 그 모든 흩어진 증거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제가 이 집안의 재산을 유지하고 빚을 갚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법적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했죠. 무엇보다 남편의 10년 넘은 외도 기록과 그 애쓰기획이라는 여자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시어머니가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은 재판부를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 비싼 변호사를 사서 제 가계부가 조작된 것이라느니, 제가 은행에서 일한 경험을 악용했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죠. 하지만 제가 법정에서 그 마지막 장부, 시어머니가 제게 상가 건물을 줄 테니 입을 닫으라고 했던 5년 전 그날의 대화, 녹음 파일을 틀었을 때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네, 저는 그날의 대화도 기록했습니다. 제 꼼꼼한 버릇은 글자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조정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토록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던 강남 상가 건물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 건물을 판 돈의 절반, 그리고 그들이 살던 2층 집의 절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 몫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남편에게는 상당한 위자료까지 책정되었고요. 돈이요? 물론 중요했습니다. 그건 제가 40년간 이 집안에 바친 피와 눈물, 제 젊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법의 이름으로 제 40년 세월이 한계 없는 인생이 아님을 증명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나오던 날, 복도 저편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남편 이강진과 시어머니. 그토록 당당하고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팔짱을 낀 채 힘없이 벽에 기댄 늙은이들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뭐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만 숙여 보이고는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딸 수아가 차를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정인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 집도 화려한 가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 같은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깨끗하고 조용한 사회주택 공공실버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강남 사모님에서 초라한 임대 주택으로 굴러떨어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에겐 그 어떤 궁전보다 이 작은 집이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나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 대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새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누구의 아침밥을 차려야 할지, 오늘은 또 무슨 트집을 잡힐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던 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5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도 버텨왔던 제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이었죠.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정임이라는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그 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죠.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
세계 여행이라도 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됐어. 엄마는 그냥 엄마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고 싶다. 저는 그 길로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시니어 재무설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강사가 하는 말이 영뜬구름 잡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 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40년 동안 가계부를 썼습니다. 결혼 전에는 은행에서도 일했고요. 돈 아끼고 모으고 지키는 건 자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정말 필요한 건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돈을 어떻게 지키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당당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낡은 가계부 몇 권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이야기에 감명받은 관장님은 제게 작은 강의실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나정임의 야무진 인생 가계부라는 이름의 작은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의 할머니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내 노후를 내가 직접 설계하는 법. 내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그걸 지키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제 10번째 가계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물론 남편의 외도 기록 같은 건 다 지웠죠. 여러분, 가계부는 단순히 돈을 적는 장부가 아닙니다. 이건 내 인생의 기록이에요.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는 내가 어디에 마음을 썼는지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 손주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는지 이 장부가 다 기억해 줍니다. 그러니 절대 난 늙어서 아무것도 몰라 하는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제 진심이 통했을까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명이던 교실은 곧 꽉 찼고 나중에는 복지관 당당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평생을 참고 살았던 어르신들이 제 수업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도 내 몫을 찾아야겠다. 나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야겠다며 용기를 얻어가셨죠. 저는 그분들에게 제 가계부 쓰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한 지출 기록이 아니라 나의 도움, 나의 삶을 증명하는 인생 장보를 쓰는 법을요. 제가 은행에서 배웠던 그 꼼꼼한 기술들을 이제야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는 딸수아가 손주들을 데리고 제 작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그 숨 막히는 2층 집 식탁이 아닌 제 손대 묻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수아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 이제야 엄마가 행복해 보여. 나도 엄마처럼 꼼꼼하게 내 인생 가계부 써야겠어. 그 말을 듣는데 4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상가 건물을 팔고 남은 돈으로 2층 집을 겨우 지켰지만 이제 그 집엔 저라는 그림자이자 기둥이 없죠.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늙어버린 어머니와 서로를 탓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 가장 끔찍한 감옥이 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그들을 말끔히 도려냈을 뿐입니다. 제게 남은 이 가계부들은 이제 복수의 증거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제 삶을 살아냈는지, 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인생 가계부의 새 장을 엽니다. 오늘은 제 수업을 듣는 할머니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비용을 적는 제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생집의 다음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열어주세요.